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각종 여론조사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 점은 무엇이고 또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다 해소하지 못한 민주당.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마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TV가 확실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 네, 요새 저 서울 방송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순천 다니면은 제일 많이 듣는 오해가 서울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순천 살면서 힘들게 서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주로 언론에서 저를 보시니까 아, 저 양반 서울에 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남은 기간에는 조금 순천에 실제로 있으면서 예. 서울 방송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네. 방송은 안 줄이시는 거죠, 당연히? 아, 그럼요. 예, 네네. 우리 순천과 함께는. 뭐 제가 빠지면 촌철살인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 자신 근거는 다 네. 될 것 같지만 또 안 될 것도 같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예.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고요. 예. 뭐 우리 고향이고요. 예. 애정이 있죠. 예. KBC에. 그래서 예. 촌철살인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즐겨 봅니다. 예. 근데 이거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아니요. 다음번에 또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예.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일정들이 지금 저희 녹화 시간에 있다고 하시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꼽아왔습니다. 우리 서 부대변인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가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한숨부터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숨부터 네, 쉬고. 그러니까 네. 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 두 개, 이 공과라는 건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그런다 해서 윤석열 정부가 다 못했다? 또 그건 아닌 거는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력에 비해서는 그나마 사고는 들쳤다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 초보생들이 모여서 용산에서 최선을 다했다. 예. 그나마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잘한 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한 점 일단은 좀 속도 같아요. 속도. 예, 예. 방향이 없는 속도.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한다거나 결심을 예. 한다거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아주 그 유명한 슬로건이 있었죠. 좋아, 빠르게 가. 예. 저는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1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예.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네 개 분야를 좀 들여다보면은 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지만 분명히 속도는 좋았다. 예. 정치 부분은 그렇잖아요. 협치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바로 포기하잖아요. 결단이 좋습니다. 협치 안 한다. 그래서 안 해버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제 물가 잡겠다고 처음에 막 얘기하고 막 비상 경제 대책이 했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외교 안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 그래 강대강으로 가. 중립 없어. 외교 일단 퍼주고 갑시다. 전략적 모성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결단들은 빠르게 해서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는 보여줬다라는 점이 잘한 점이고요. 좀 잘한 점이 길었나요? 아니 이게 잘한 점인지 잘못한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한 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 아니 잘한 점이죠. 왜냐하면 예. 이게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예. 이 정부는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한 점인데 좀 비꼬는 거죠. 예. 남 탓 잘했다. 아. 근데 이거는 비꼬는 거라서 제가 잘한 점에는 안 음. 넣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한 점도 비슷합니다. 이제 잘못한 점을 좀 넘어가자면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중립과 균형은 다릅니다. 균형이란 건 뭔가 이 서로 간의 다른 점들을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걸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잘한 점에서는 속도가 있었지만 못한 점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방향, 비전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었다. 예. 그러면서 균형 잡힌 게 하나도 없었다. 정치도 보세요. 여야 간에 지금 1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수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부분, 물가 부분 내버려 두잖아요. 균형 못 잡아요. 근데 외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외교 미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한 거 아니냐. 예. 12년 만에 일본 복구하고 미국도 지금 해구상 가져와 가지고 이 한반도의 어떤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략적 모호성에 있어서의 외교의 좀 나름대로의 지혜 부분들을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균형이 없어요. 그냥 다 내비쳐 버리면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다음에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잘못한 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것도 그러지만 1주년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해버리고 예. 야당 탓을 해요. 이 요인 때문에 내가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4년 어떻게 하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길었습니다. 평가가. 너무 길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제 애정이 많아서. 그러시.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뭐 1년을 쭉 짚자면은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외교라든지 어떤 뭐 국정의 방향성 분야는 민주당의 평가가 박한 거는 저는 국민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철학과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진짜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냐 아니면 전략적 확실성이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전략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방 외교를 열심히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세계 정세 자체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원래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던 핀란드조차도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스웨덴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에서도 대한민국조차도 이제는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러시아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은 좀 이제 좀 뭐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무적인 영역에 있어서 쉴드 치기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1년 내에. 예. 대표적인 게 뭐 바이든 날리면 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들을 겪으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 신뢰의 어떤 마이너스가 저는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국민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예.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좀 1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의 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이 스펙트럼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위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권 내에서도 뭐 사실은 당내에서 상대적인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좀 멀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지지해 주셨던 중도 성향의 아니면 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경원, 뭐 홍준표, 심지어는 안철수 이런 사람들과도 점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점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여당 내에서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산에 오면서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초반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점점 그 언론과의 소통도 좀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이게 뻗어나가는 정치보다는 어떤 지지층도 점점 적어지고 예. 국민 소통의 폭도 좀
적어지는 1년으로 왔던 것이 아닌가. 그걸 요즘 최근에 외교에 있어 가지고 광폭 행보로 어찌 보면 이거를 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저는 그런 국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높은 평가, 좋은 평가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여론조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각종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1년간 가장 잘한 분야, 잘한 분야가 없다가 40%로 1위를 차지를 했네요. 그 다음이 외교가 그나마 잘한 분야다라고 했고 또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또 지난 4일과 6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걸 보니까 여기에도 한미동맹, 한일 관계의 노력의 성과를 42.4% 외교를 또 꼽았어요. 역시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또 그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등 이 외교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외교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G7 정상회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오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에 어떤 한 매듭을 짓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매듭이다.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미국의 외교죠. 미국의 외교다. 예,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이 정세를 한미일 축과 북중러의 축 이 두 축으로 나누기 위한 그냥 첫 걸음이었어요. 음,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분단 상황과 전략적인 어떤 고민들 속에서 외교전을 펼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끌려다녔어요. 음, 그 매듭을 한미일 이걸 통해서 결정짓는 자리다. 결정짓는 자리다.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각 정부마다 외교의 정책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정치라는 입장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 퍼주면서 끌려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해구산 하나 얻어서 미국이 시킨 대로 미국이 말하자면 그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도와줄게." 정도 이외에 우리가 무슨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국익과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외교전에서의 실익을 얻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미일이 만나서 매듭을 짓는다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고 향후에 '설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에 지금 계속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북중으로 풀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제 잠깐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출을 강화하겠다." 예. 근데 그 수출 강화는요 중국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이면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은 수출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경제 구조가. 예. 근데 미국과 일본은요, 본인들끼리 내수 시장에서 아주 차고 넘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중로를 이렇게 한미일 축으로 해서 나눠져 버리면 우리 정말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에 대한 우리 원론적인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은 좀 뭐 그렇긴 그렇죠.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북중러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 이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국가라면은 지금 상황에 북중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좀 네. 확대한다거나 음. 아니면 미국도 오히려 요즘 보니까 교역량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우리도 당연히 교역은 하고 중국과 적대시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중국과 적대시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만 해협을 무력으로서 변경시키겠다라는 거를 반대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에서 핵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슨 말도 안 되는 "니네가 침공한 게 잘못인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라는 태도를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중국이 대만 해협을 무력으로 어떤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 뭐 중추국가, 인권 국가로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물밑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너무 고도화되지 않도록 뭐 관리하는 건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치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말 그 글로벌 어떤 인권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블루팀이 아니라 북중러의 레드팀으로 들어갈 거냐 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매한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갔을 때 지금 여러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어떤 공급망 질서에서 또 배제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어떤 실리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결국은 한미동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미국에 끌려간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도 지금은 어찌 보면 블루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여러 외교적인 상황이다. 대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씩의 호응은 나오고 있고 예. 미국에서도 우리가 뭐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어떤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예.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G7에서 좀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잠깐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북중러하고는 불편하죠. 좀 불편한 친구들이에요, 북중러가.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건 한반도의 어떤 상황이에요. 분단 국가라는 세계 유일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라는 축에 격정이 있지만 경제라는 어떤 국익 부분에 대한 실현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국익 부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뭐 적으로 삼은 적은 없죠. 하지만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 정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때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급히 들어온 것도 우리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그 정도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게끔 하려고 급히 들어온 거예요. 미국 갔다 오자마자 미국에서 일본과 뭔가 모종 얘기가 있었겠죠. 예. 빨리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뭔가 좀 고민하지 않게끔 가서 쐐기를 박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중국에서 이제 뭐 고위 당국자들이 방문하고 했을 때 저희 다 환대하고 예. 뭐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뭐랄까요? 이게 뭐 당연히 저희가 시진핑 뭐 주석도 초청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외교적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우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통의 문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 좀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내고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도어 스태핑도 없어지고 용산으로 이전이 뭐 그다지 꼭 필요했나? 뭐 그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것이 굳이 지금 이제 와서 보면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고요.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자회견의 기회는 좀 더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뭔가 궁궐 같은 어떤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냥 일반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냥 관청 건물에 와서 대통령도 사실은 그냥 임기제 공무원이구나. 5년 네. 임기에 뭐 선출되는 직위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은 와 가지고 이제 어떤 뭔가 좀 확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 때는 그게 있었죠. 어찌 됐든 도어 예. 스태핑을 하니까. 매일 아침 보면서. 그렇죠. 예. 뭐 전직 대통령들은 뭐 임기 다 해 가지고 기자회견 몇 번밖에 안 네. 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도어 스태핑 중단한 이후에 너무 기자회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공허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분들 모셔다 놓고 대통령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러면은 막상 대통령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좋은 얘기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죠. 그리고 다 기획돼서 뭐 그럼요. 방송에서 하고 하는 거죠. 불편한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예. 합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그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된 기자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뭐 자화자찬하는 1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만 자화자찬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
불편한 질문을 받으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야지만 왜 용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지 않겠냐.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네. 부 대변인께서는 또 이번에 이야기를 좀 기자회견은 안 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전 정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걸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남탓만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인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우리가 느끼지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예. 발전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는 남 때문에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건 내 탓인 거예요. 예. 특히나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으로서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가 막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돌아봐야지. 너 때문이야. 전 정부 탓이야. 야당 탓이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으로의 남은 기간이 태세를 바꾸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소통 문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윤석열 정부가 용산을 옮길 때 소통을 엄청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도스태핑 닫은 이유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실언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자들 때문이라고 탓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면 도스태핑을 하는 그 공간을 아예 가벽으로 막아버리고 예. 기자들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도 기자들만 따로 먹는 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게 과연 겉으로는 소통인가요? 구조 자체를 소통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1주년 하지 않고 기자실을 찾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지적 바란다?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라는 건 불편한 소리를 듣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소리를 들을 지금 자세가 돼 있을까? 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부분도 소통이라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행동이 바뀌었을 때 소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요. 본인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겁니다. 왜 내가 불편한 질문에 대답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정말 답답하다라는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통에 대해서도 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니 좀 그거는 너무나 네. 현실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죠. 아니 네. 소통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소통은 제가 만약 천하람 위원장랑 얘기를 하는데 둘이 한 2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1시간 50분을 얘기하고 10분을 얘기하게 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저도 말이 많고.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예. 좋은 지적 많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지적 기자들한테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당내에 있는 좋은 지적 할 사람들 많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그런 당내에서도 쓴소리하는 사람들 귀 기울이세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본인에게 좋은 지적할 사람은 야당입니다. 예. 여당을 만나서 좋은 지적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자들한테 좋은 지적 받으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만 좋은 지적 하지 말고 자세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 그것이 소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도 짧게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 그리고 태영호 의원 자진 사퇴를 했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자, 자진 사퇴를 한 태영호 의원은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는 1년이 나왔습니다. 1년의 의미는 앞으로 1년 후면 총선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당초 김재원 최고가 이런 좀 강한 징계가 나왔을 경우에 반발이 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의외로 반발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아니면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하거나 이럴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일단은 좀 조용합니다. 예. 때를 기다리시는 건지 어떤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론 자체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굳이 쓰잘데기 없는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과거처럼 막 폄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표 얻으려고 거짓 약속을 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 하는 노력을 다 그냥 뭐 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가지고는 정광훈 목사 논란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에서도 별로 동정 여론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솔직히 잘못한 거 맞지 않냐. 예. 뭐 1 년이 좀 과한지 뭐 어쩐지는 몰라도 사실 이 정도 논란 일으켜 놓고 공천 받을 생각이었냐라는 분위기가 지금 많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예. 보입니다.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다. 우리 서 부대변인께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윤리위에서 자기의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거 이게 맞습니까? 윤리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처벌을 내린다는 건데 본인이 뭐 당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뭐 1년과 3개월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양형을 달리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윤리위는 또 정당 내에서 존재는 하지만 독립적 기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근데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미뤄가면서 그 당사자에게 사퇴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예. 보통 뭐 검찰에서는 지금 뭐 이제 법적으로는 뭐 용인되진 않지만 플리바게닝이죠. 예. 형량 거래를 한 겁니다. 네가 반성을 하면 이만큼 해줄게. 예. 이거거든요. 예. 그게 맞나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태영호 의원이 뭘 쥐고 있구나. 이게 쥐고 있지 않는 이상 윤리위가 왜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고 형량을 줄여줘서 공천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한번 도전해 볼 뭐 기회를 문을 주고? 기회는 한번 준 거거든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도 윤리위하고 뭔가 딜할 게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윤리위가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쭉 나머지 4.3 발언과 뭐 김구 선생님 예. 발언이 쭉 나왔는데 공천 개입 녹취록.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천 개입 녹취록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조사도 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태영호 의원 자체가 허언으로 얘기한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는 안도하고 인정하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봤을 때 예. 틀림없이 태영호 의원을 자진 사퇴 부분이 아니라 아주 중징계를 해야죠. 왜냐면 4.3 발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해왔던 실언만 해도 김재원 최고와 동일한 선상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원권 3개월이에요. 예. 그러면 뭐였을까요? 만약 1년을 때렸을 때 태영호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녹취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다른 물론 이야기를. 가설이지만 예. 이진복 수석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얘기하면서 내가 최고에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뭔가 좀 잘해라. 그럼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해줄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중간에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규정하자면 꼼수징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징계도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자, 다음 주는 5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 5월 18일이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하죠. 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과 함께 이제 전원이 대거 참여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참여를 하시죠? 네. 저는 이제 또 전야제부터 뭐 저희 천하용인 팀과 같이 예. 아마가 아니라 참여할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얘기 들었을 때도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나왔을 때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거 뽑자라고 할 때 사실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진영을 막론하고 없애자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적인 공감을 어느 정도는 이뤄냈고 예. 저희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도 거의 국무위원 전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면서 뭐 저도 그 자리에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논란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하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바탕을 깔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야당에서도 사실 좋은 평가들이 예.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뭐 과거로 돌리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 이런 네. 차원에서 뭐 한 번 더 같은 형태의 어떤 참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오실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오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은지 또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추모를 하는 공간에서는 추모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모만. 그러니까 이제 음.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 좋은데 그런 거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이벤트를 조금 분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시는 장소를. 우리 기념식 추념식에서는 추념의 말씀만 하시고 별도로 뭐 광주 전남 기업인들과의 뭐 만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뭐 광주의 공약 사항들 점검도 하고 뭐 미래 먹거리 뭐 요새 AI랑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광주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4.3 추념식 때 이게 제주의 뭐 관광 산업 뭐 이런 뭐 제주의 미래 먹거리 이런 얘기를 추념사에 섞어 버리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예. 그래서 좀 고런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모를 하러 오셨으니까 추모하시고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는 또 따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고. 자, 이번 5.18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보통 잘 안 오셨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하루 전에 이제 참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뭐랄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책방도 여시고 영화도 개봉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하루 전에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녀가신다고? 무슨 다른 해석이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퇴임을 하셨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그만둬라예요. 음. 근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꺼냈어요. 아. 가만두지 않았죠. 예. 취임하자마자 문 전 대통령, 전 정부에 대한 과도한 표적 수사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직격한 어떤 안보 라인에 대한 수사들 다 있었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결국에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체가 책방도 열고 뭐 다큐도 찍고 5.18에 대한 전날 와서 참배도 하는 것들은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우리 민주진영에 대한 인사들,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이 현 정부의 모욕 주기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예. 않겠다라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음.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나서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온전하게 새로운 지도부와 야당에서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새로운 인물들로 쭉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끄집어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총선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바라본 어떤 정치적 행보라는 이런 아니, 저는 해석. 뭐 개인적으로 늘상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치라는 게요. 그 일정과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천 거예요. 위원장도 동의하시나요? 이런 해석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근데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잊혀진 삶을 살겠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이건 뭐 약간 못 지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내조만 하겠다. 예. 못 지킬 얘기를 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차라리 말을 이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활동하겠다라든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뭉개면서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뭐 안보 라인에 대해서 뭐 서해 공무원 이런 거 수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메시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정치적인 행보를 늘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 나오지 또 5.18 참배한다라고 하지 예. 뭐 책방 여셔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 논란까지 일으키지 이거는 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과 되게 다르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소비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예.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지금 되게 애매모호하게 행보를 이어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국민들의 기대를 얻어서 출범했는데 그 기대를 사실 점점 많이 실현을 못 시키고 정권 교체를 하게 한 심지어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당한 그런 어떤 정치인인데 이제 지금 또 특히나 민주당 당대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늘린다? 저는 이거는 좀 민주당에 대한 배려나 예. 본인이 정권을 교체하게 된 어떤 최소한의 책임감도 제대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민주당의 지지자라면 이거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지지자로서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 좋게 분석을 하려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면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야당 대표가 현 정권에 있어서 현 정권의 검찰에서 엄청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형이 좋지 않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권에 있어서 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흔들린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본인이 세력을 넓히려고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좀 보탬이 돼줘야겠다. 흔들리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하는 게 정치인들이 말로만 나 정치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상 움직이면 당연히 그냥 알아먹는 것이고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기 전략적 모호성.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움직임 속에서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을 다시 잊혀진 삶을 살게 해 드릴 것 같으면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본인을 바라보면서 본인 스타일대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대통령께서 굳이 이제 명시적으로 전 정부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정권 잡은 겁니다. 어?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차라리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오히려 조금 더 실무 차원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전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너무 늘려놔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연금 개혁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사실 전 정부에서 그 뭐 정부 지지율이 막 70% 80% 찍을 때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서 미뤄왔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쳤다라는 얘기는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이걸 그냥 크게 싸잡아 가지고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 의미가 없고 할 거면은 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뭐 그 생각입니다. 또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네. 된다. 말씀이시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인 거래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참 여러 가지로 민주당도 가만히 놔두지를 않네요. 네. 뭐 우리가 잘못한 건지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건 국민 눈높이는 맞지 않다. 예?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부분,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어떤 돈봉투들이 돌아다녔던 것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같이 돼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지 그건 안 맞죠. 예.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당내 경선에서 돈 봉투를 돌려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차비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조차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맞으면 예.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가상자산 투자하는 거 그건 투자의 성향이겠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예. 뭐 이거는 이제 자기의 투자 성향이지만 분명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뭐지? 음. 고위공직자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수십억을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 대응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 바로 납작 엎드려서 아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든 어쨌든 사실관계에 떠나서 정말 처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 자산을 다 처분해서 예. 어떤 일로 쓰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첫 태도가 억울하다. 본인은 검소하다. 뭐 이러면서 논란을 키워온 그리고 논란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 진상조사단까지 꾸리고 그럴 것도 없어요. 예. 그냥 본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화폐, 특히 위믹스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줘서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판단을 구하고 거기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본인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의 이런 지금 돈봉투 사건 부분으로도 곤혹스러운데 김남국 의원의 이거 가상화폐 부분도 지금 덧붙여서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의원들에서 진상조사단 꾸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깔끔하게 공개하는 게 자기에게도 좋고 당에게도 좋다. 좀 예.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천 위원장이 항상 이거는 딱 문법이 있다. 이건 딱 매뉴얼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럼요.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거는 진짜로 이제 이상하게 다른 사람 끌어들이거나 물타기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자세한 자료들을 국민들께 제대로 공개하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아유 죄송하다라고 하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어떤 자산의 출처 예. 언제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 뭐 팔아서 현금을 뭐 원금을 회복해 놓고 뭐 추가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뭐 했는지를 본인 코인 지갑을 그냥 공개를 해버렸으면 돼요 본인이. 예. 근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막 5만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본인이 나름대로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제가 봐도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퍼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국민 감정적인 걸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 지키지 못하는 그 착한 척 내지는 막 그 검소한 척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네. 아니 무슨 솔직히 옛날에도 보면 뭐 부동산 2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아. 어마어마한 죄인은 아니잖아요. 예. 막 그 엄청나게 무슨 다주택자 막 난리 하고 그때도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슨 뭐 불로소득에 대해서 뭐 예. 엄청 뭐 이렇게 또 하고 자기 막 한 푼 줍쇼 뭐 이런 거의 것도 뭐 했죠. 또 예. 후원금 많이 받겠다고 예. 막 엄청 자기 막 뭐 호텔도 안 가고 뭐 아이스크림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약간 아니 착한 척하고 검소한 척 할 거면은 좋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또 예전처럼 뭐 위선 논란 이런 걸로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이상한 거죠. 이게 그 민주당만 왜 이렇게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로 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아무튼 좀 이상하다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두 분이 이 말씀하신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잘 해명하고 사과하고 했으면 됐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해명하고 사과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다 공개됐을 경우에 이게 정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모가 너무 컸다든지 지금 밝혀져 있던 뭐 60억, 뭐 120억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다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거는 이제 이게 되돌이표 같은 거예요. 예. 제대로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쵸? 그래요? 그거를
뭐 못 밝힌 이유가 이게 뭐가 미심쩍고 대선 자금, 정치 자금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야라고 이런 의혹들이 막 설왕설래 그렇죠. 있잖아요. 뭐 뇌물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체를 초래하고 자초한 게 김남국 의원의 처음에 대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설사 음. 본인도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거예요. 보니까 위믹스만 한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잡코인이든 뭐 가상 자산에다 투자를 했어요. 예.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본인도 어디에다 언제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앉아서 쭉 목록을 뽑아서 예.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를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수치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정치자금 얘기도 없을 것이고 예. 뭐 대선 자금이든 이해충돌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내부자 정보까지. 근데 지금 벌써 텍스트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왜 그걸 공개 안 하냐고 했을 때 본인의 해명이 이걸 공개했을 때 다른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지금은 늦지 않았고요. 그냥 빨리 앉아서 그거 잘 분석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빨리 털고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 그래도 사실 납득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뭐 그 변호사쯤 되면 이미 40대 초반에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고 뭐 이게 성향이고 뭘 떠나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자기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그거 자기가 언제 거래했는지도 잘 헷갈리고 그 정도로 변호사가 벌이가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변호사의 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의 문제입니다. 그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뭐 처음에 국회 입성할 때 보면 한 10억 원대 네. 정도였다가 거기서 이제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인데 코인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제외한 실물 자산의 규모가 20억을 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본인 자산이 한 20억 남짓이라고 하면 그중에 특정 한 코인에 9억 원대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산이 900억인데 그중에 9억을 한 코인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예. 있지인데 자산 규모상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정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코인에서 뭐 NFT도 띄워주고 뭐하고 하면서 협찬받은 거 아니냐, 예. 뭐 예.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자산이 만약에 20억인데 9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S전자에다가 그걸 투자한다라고 해도 손 떨리죠. 손 떨리는 예,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예. 어떤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죠. 저 편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박하게 김남국 의원 그래요? 얘기해서 편 네.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네. 투자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성향이라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다 싶으면 몰빵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 야수의 심장이 그렇죠. 야수 심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생긴 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 저도 거예요. 가끔씩 과감한 투자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투자 방식도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봤을 때는 이제 대세는 가상화폐다 예. 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오지만 이 논란 자초한 거는 김남국 의원이라니까요. 예. 제발 좀 가상 자산에 대한 그 내역들을 그냥 제대로 다 공개를 함이 지금 이 말하자면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민주당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돈봉투 사건 때도 이 대의원제가 문제야. 대의원의 표심이 워낙 세니까 이 돈봉투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라고 하고, 이번에는 가상자산을 신고 안 하는 게 문제야. 가상자산 다 신고하게 하자. 이게 자꾸 그 제도 탓을 또 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이제 탓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나중에 이제 대안 같은 거죠. 예. 이렇게 가야 돼. 음. 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 안 좋은 거를 토대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제안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탓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의원이 예. 탓입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 일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탓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의원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될 부분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탓하는 사람들은 좀 선후가 바뀐 거고 예. 그런 스타일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사과의 이 순서가 틀린 예. 그런 지적들이죠. 민주당은 계속해서 쇄신의총, 뭐 개혁하겠다, 바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 밖에서 보시기에 민주당의 요즘 쇄신의 움직임 어디 만족하십니까? 이게 이제 최신 의총이라는 게 결국 보면 그냥 김남국 의원을 주제로 한 예. 것이 좀 주가 됐던 것 같고요. 근본적인 쇄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은 공천 룰과 관련해 가지고도 네. 과거에는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이랬으면 사실 거의 배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완화해 줬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는 뭐 그게 대상을 확대한 거고 더 엄격하게 한 거고라고 하지만 아이 무슨 예. 말장난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도 좀 익숙해졌다 보니까 예. 그냥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당을 움직이는 형태로 좀 그냥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덕 잣대 자체가 좀 굉장히 느슨해지는데 최신 얘기를 해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내년 총선에서 원래 민주당은 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포인트로 좀 바꿨어요. 공천 룰을.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도 이 규정을 삭제했죠. 그런데 부 대변인님께서 이거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한 정치 수사하는 거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미 사법부까지도 인정을 한 건데 그걸 또 공천을 해준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제가 해명을 해야 되나요? 해명 뭐 편하실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곤란한 질문들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이제 공천룰 관련된 네, 이 개정 논란인데 음. 저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네. 보입니다. 음. 쇄신? 이 쇄신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야지 뒤로 와버리면 그거는 한 가지를 보고 열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위 20% 이런 분들을 하위 20%로 넣어요. 예. 그런 다음에 예전에는 감점을 줬죠. 줬지만 쇄신안에는 배제안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배제안이 결국에는 이 룰 자체를 삭제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다시 돌아온 게 그냥 감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위 20%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쇄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예. 그다음에 처음에 2021년도에 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공천개혁을 얘기했던 게 삼선 의원 동일지역 제한. 예. 이런 것들도 쏙 들어갔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쇄신이라고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입에도 꺼내지 못한 건 결국에는 기득권적인 부분에서 포기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당의 상금 부대변이지만 할 말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1심 판결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유죄 나온 사람을 공천하지 말자라고 하는 원칙을 민주당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게 명문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많이 합니다. 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소심에서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막상 선거를 다시 해야 뽑아놨는데 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되면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이게 돈도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라는 이게 공감대가 오랜 기간 그래도 꽤 왔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조국 전 장관을 염두에 뒀다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흔들려 버린다고 하면은 아쉬울 수 있죠. 그 진영에 계시는 지지자들은 아쉬울 수 있어요. 이 사람 쓰고 싶은데 재판 유죄 나와가지고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사람을 보고 제도를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뒤로 가게 된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덧붙이면 예.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핫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당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고요. 만에 하나 인정을 한다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의정 활동하시는 기득권 배치들이 이 TF나 뭐 여러 가지 심사를 배치들이 하잖아요. 외부인들이 안 하고. 예. 그렇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을 어떻게 배제를 오케이. 시키겠습니까? 네. 라는 측면에서는 기득권적으로 서로 간에 야까지는 아니고 짬짬이가 있지 않았냐라고. 짬짬이랑 야합은 뭐가 다른 그런가? 예. 그러면은 하여튼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사실은 뭐 대표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뭐 그게 야합이고 하더라도 결국 그분들이 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측에서 그들 때문에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네. 말하자면 전체 의원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하위 언제든 20%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랬다가는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장치를 아예 논의하지 말자라고 예. 하는 게 더 큰 거지. 이재명 대표를 출마시키고 조국 전 장관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너무 과대 해석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